안녕하세요. 제6강 정치체제와 정치질서의 네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조금 우리가 다뤄야 될 영역이 커서 6강은 4개 세션을 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션에서 여러분과 논의할 내용은 정치체제의 유형 가운데 대통령제와 의회제입니다. 대통령제라는 용어는 이미 여러분에게 상당히 익숙한 용어이지만 의회제는 흔히들 의원내각제 혹은 내각제 이렇게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정치학에서는 의회제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도대체 대통령이란 게 무엇일까? 대통령제에 있어서 여당과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그런 의문을 많이 갖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대통령제와 의회제를 아주 핵심적인 그런 특성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제 얘기를 할까요? 대통령제는 대통령제 나름대로의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어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죠. 대표적인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물론 미국이지요. 그 다음에 중남미의 대부분의 국가들도 대통령제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요즘 이제 제가 새로운 통계를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사실은 대통령제보다 의회제 국가들이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어떤 나라가 대통령제를 채택하느냐 혹은 의회제를 채택하느냐는 그 나라가 처한 고유한 역사문화적 환경 또 사회경제적인 여건 그런 것에 따라 채택하게 마련이지요. 대통령제를 우선 그 구조의 측면에서 보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의 정치적 위상입니다. 대부분의 대통령제 국가에 있어서 거의 모든 대통령제 국가에 있어서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 동시에 행정부를 이끌어 나가는 행정부의 수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서 선택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직접 선거, 우리나라처럼 직접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기도 하고 또 러시아처럼 최근 푸틴이 또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직접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었죠. 그리고 미국처럼 간접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하간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됩니다. 동시에 대통령은 임기를 갖고 있죠. 미국의 경우는 4년 연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년 동안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현행 헌법하에서는 5년 단임제입니다. 4년이든 5년이든 대통령은 일단 선출이 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지위가 보장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얼마 전 우리가 불행한 일을 겪었습니다만 탄핵을 통해서 대통령을 우리가 내쫓을 수도 있긴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임기가 보장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대통령은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지느냐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중계를 혹시 보신 일 있습니까? 무엇인가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죠. 그건 되게 성경인데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기보다는 헌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대통령은 헌법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갖고 있고 또 누구에게 책임을 갖고 있겠습니까? 자신을 선출한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제 대통령제의 특성은 의회와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죠. 대통령제 하에서 의회와 행정부는 상호 독립적이다. 서로 독립적인 기관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 이른바 견제와 균형의 논리를 채택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제의 경우는 권력의 분산을 특징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 다니는 동생들이나 혹은 조카들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민주주의의 특징이 뭐니? 하고 물으면
굉장히 많은 그 어린이들이 삼권 분립 그럴 거예요. 그런데 삼권 분립은, 즉 권력의 분립은,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의 분리 혹은 분립은 대통령제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의회를 마음대로 해산할 수 없고, 또 의회는 대통령을 내쫓을 수 없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오래전이라 여러분이 조금 기억을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이제 의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결의되면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내리죠. 그 얘기는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대통령이 헌법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런 절차를 밟는 거죠. 그래서 의회와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따라서 상호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고, 만약 의회나 행정부 간에 갈등이 발생을 한다. 그때 그 갈등은 대개의 경우 사법부에 의해서 해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부가 나타내는 특성이 있는데요. 대통령제 하에서 행정부, 뭐 정부 그렇게 얘기해도 좋습니다. 행정부는 한마디로 말해서 대통령의 단독 집행부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부는 대통령이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장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정부 부처들이 있고, 부처를 대표하는 장관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또 몇몇 중요한 그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어떤 회의를 하나 구성하죠. 뭡니까, 여러분? 국무회의죠. 그런데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닙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고 대통령의 결정을 보좌하는 그런 기관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국정의 모든 책임은 결국 대통령이 지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 간혹 가다가 무슨 뭐 여러 가지 사고가 난다거나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한다거나 뭐 그러면 전부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대통령 탓이야. 그런데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행정부는 대통령의 단독 집행부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결국 대통령에게 귀속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대통령직 참 무겁겠지요. 세월호 사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에게까지 책임을 물어야 될까? 이렇게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도 있는데,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책임을 집니다. 왜? 행정부의 모든 활동 영역, 국정 영역은 결국 대통령이 최종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뜻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제는 나름대로의 이제 장단점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장점은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임기가 보장이 되고, 또 그 다음에 행정부가 대통령의 단독 집행부이기 때문에 국정관리에 있어서 상당한 안정성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효율성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시지 못한 것일 수도 있는데, 아주 명백한 정치적인 책임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게 장관 책임이냐? 뭐 의회 책임이냐? 자, 대통령제 하에서는 정치적 책임은 결국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 했는지가 의회제에 비해서 비교적 명백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단점은 뭐냐? 첫 번째,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른 대표성의 문제가 있어요. 대통령이 유권자의 뭐 60%, 70%, 뭐 더 나아가 80%, 어떤 나라는 그런 나라도 있더군요. 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다면 괜찮은데, 단순 다수제 하에서는, 단순 다수제는 뭐냐면 여하간 표를 제일 많이 얻은 사람이 당선되는 게 단순 다수제예요. 30% 대통령이 있을 수 있고 유권자 40% 정도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대통령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지하지 않은 나머지 60%, 70%의 유권자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저 대통령은 내 대통령이 아니야,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상당한 지지를 얻지 못하고 당선된 대통령은 불완전한 대표성을 갖게 마련이고, 그것 때문에 국정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게 장점이자 동시에 단점이 되는데 임기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혹은 정책적인 경직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로 커다란 잘못을 하지 않은 한 대통령직은 유지되거든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또 지금 조 바이든이 대통령일 때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리고 많이 표출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쩔 수가 없어요. 임기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이게 큰 문제인데 대통령직의 양면성입니다. 이게 바로 요즘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문제인데, 대통령은 국가 수반인 동시에 대개 어떤 정당의 지도자입니다. 따라서 국가 수반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적 대표성을 갖고 있지만 또 어떤 정당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정파성을 갖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파성 그리고 국민적 대표성이 충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소야대의 경우입니다. 여소야대란 의회 내에서 여권의 의석보다 야권의 의석이 훨씬 크다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에 대통령이 제안한 혹은 행정부가 제안한 정책 같은 게 국회 통과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래서 결국 대통령은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되느냐, 그 다음에 대통령이 속한 그런 정당이 의회 내에서 다수파의 위치를 얻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대통령제의 단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음, 의회제인데 일단 구조적 특징이 뭐냐 하면 대통령제가 권력 분립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반면 의회제는 권력 융합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division of power가 아니라 fusion of power죠. 특히 의회제 하에서 입법권과 행정권은 융합이 돼 있어요. 합쳐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우선 의회제 하의 행정부를 우리가 내각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캐비넷 그러죠. 행정부는 의회가 구성하고 유지시키고 또 의회에 의해 해체되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내각은, 즉 행정부는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을 바꿔하면 의회제 하의 내각, 즉 행정부는 의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진다. 이런 뜻이에요. 아까 대통령이 헌법과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에 비해서 의회제 하의 행정부는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행정부와 행정부를 대표하는 총리는 고정된 임기가 없어요. 대통령이 4년, 5년 임기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왜 그러냐? 그거는 바로 이제 행정부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를 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이제 행정부의 수반, 즉 총리는 절차적 혹은 관습적으로 국가원수가 지명을 합니다. 국가원수는 때에 따라서는 국왕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대통령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명된 총리가 내각의 강요를 이제 임명합니다. 그런데 국가원수가 도대체 어떻게 총리를 지명하느냐? 국가원수의 실질적인 지명권은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총선을 거쳐, 주로 하원의원입니다. 총선을 거쳐 의회 내 다수파가 된 정당, 우리가 다수당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혹은 다수파가 없을 때 몇 개의 정당이 모여서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한 소위 연합정당의 지도자가 바로 총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말을 바꿔서 영국의 경우 국왕은 총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한 정당의 대표, 당수를 총리로 지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는
국회의원이에요. 의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의회제 정부를 우리는 party government, 정당 정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총선을 통해서 다수당이 된 정당의 이를테면 대표자, 당수죠. 그 사람이 총리가 된다면 총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이론적으로 다음 총선까지 할 수 있어요. 뭐 총선이 4년마다 있다, 5년마다 있다, 나라마다 다르지 않겠어요? 여하간 다음 총선까지는 집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내각 전체 혹은 총리에 대해서 의회는 불신임 결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motion of no confidence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의회가 내각 전체 혹은 총리에 대해서 불신임 결의를 통과시키면 총리 또 그를 중심으로 한 내각은 즉시 해체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총선해야 되죠. 그래서 다른 당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당의 지도자가 총리가 되는 거고, 지금까지 정권을 가져온 정당이 또 총선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당의 이 당수는, 지도자는 다시 총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총리나 내각의 의회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총리는 대개의 경우 의회 해산권을 가져요. 보다 정확히는 국가 원수에게 의회의 해산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언제 하느냐? 가만히 보니까 불신임 결의가 통과될 것 같아요. 그럴 때 통과되기 직전 혹은 직후에 의회를 총리가 해산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총선을 통해서 다시 재집권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실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이제 굉장히 내각이, 총리가 의회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경우 다음 총선까지 무난히 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제 내각이 자꾸 붕괴되고 총리도 바뀌고 이제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그런 측면에서 의회제 정부는 집단 통치의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행정부 곧 내각은 집단적이자 연대적인 집행부다. 그러니까 모든 강요들, 장관들은 내각이 내리는 정치적 결정, 정책적 결정에 대해서 집단적인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죠. 이 얘기는 의회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또 유권자들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책임을 지는 셈이죠. 왜냐하면 의회는 유권자들이 구성하잖아요. 그래서 강요의 대부분은 누구냐? 장관들은 누구냐? 거의 대부분은 하원 의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중적 책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동시에 각자 자기가 당선된 선거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거구의, 지역구의 유권자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적 책임을 갖고 있다. 이 사람들은 한 몸처럼 움직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경제정책의 실패 혹은 뭐 사회복지 정책의 커다란 실패가 있다면 말입니다. 그것을 담당 장관만이 책임을 질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내각 전체 혹은 총리의 책임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의회제 하의 행정부는 누가 구성합니까? 의원들이 구성을 해요. 총리뿐만 아니라 내각의 강요들, 장관들은 거의 대부분 의원들이에요. 국회의원들이죠. 그런 면에서 입법권과 행정권이 대통령제처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융합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의회제 정치 질서의 기본 원리를 권력 융합으로 보는 거죠.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자꾸 변화하는 정치적, 사회 경제적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정치적 리더십 전환이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장기 집권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정당이
계속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아서 다수당 되면 그 당의 당수는 계속해서 총리가 될 수 있고, 물론 당수가 바뀔 수도 있죠. 이와간 하나의 정당이 합법적으로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물론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정당이 추구하는, 그 정당이 이제 도모하는 정책에 있어서 연속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정치 지도자들에게 다양한 국정 경험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림자 내각, 섀도우 캐비넷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영국 그 하원의 모습을 보면 방이 굉장히 좁아요. 근데 이제 이런 방에 가운데 테이블이 있고 이쪽에 벤치들이 있어요. 영국 하원 의원들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처럼 지정된 좌석이 없어요. 그냥 벤치에 서로 끼어 앉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맨 앞에 있는 벤치, 가운데 테이블이 있고 맨 앞에 있는 벤치를 이제 프론트 벤치 그러는데, 프론트 벤처라는 말이 있어요. 맨 앞 벤치에 앉아 있는 의원들이죠. 그 사람들 누구겠어요? 거의 대부분 그 당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당의 이제 지도자들이 쫙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 누굽니까? 다 내각의 강요들 아니겠습니까? 뭐 외무성, 또 영국에서는 엑스체카 불리는데,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게 이제 재경, 재무, 경제 관련하는 이제 최고 지도자죠. 장관이죠. 앉아 있는데, 이 앞에 야당의 프론트 벤처들도 다 잠정적인 그런 직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당이 집권할 경우 나는 외무장관이 될 거다, 나는 국방장관이 될 거다, 나는 엑스체커가 될 거다,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아요. 그래서 정권이 바뀔 경우 내각이 굉장히 쉽게 구성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야당의 정치 지도자들은 섀도우 캐비넷, 그림자 내각을 구성합니다. 이미 행정부의 다양한 그런 일들, 업무들, 그 다음에 운영에 관해서 경험을 얻게 마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가 아주 원활하게 재구성된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제도입니다. 그 영국의 역대 총리들은 거의 다 이 섀도우 캐비넷 멤버들이었어요. 주로 엑스체커들이었죠. 그러니까 재정, 경제를 다루는 강요였다는 그런 뜻이에요. 물론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다수당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 의석이 여러 개의 정당으로 쪼개져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거를 정치학에서 의회 분절, parliamentary fractionalizat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회가 분절이 되면, 다수당이 없으면 연합정당을 구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연합하는 정당이 이념적으로, 정책적으로 서로 다른 노선을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들이 잠정적으로 모여서 다수석을 확보하고 그들에 의해서 정부가 구성이 된다면 굉장히 큰 위험성이 있죠.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불안정성을 나타낼 수도 있고, 언제든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단절성을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의회제가 좋으냐, 뭐 대통령제가 좋으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역사적으로 그것들은 그 나라가 처해 있던 역사 사회적 환경에 따른 선택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의 고유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 속에서, 그런 지각 속에서 대통령제를 채택했고, 또 서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또 나름대로의 고유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속에서 의회제를 채택했고, 또 2차 대전 후에 새로 독립한 수많은 국가들은 그들의 고유한 역사적 경험, 식민 통치의 경험에 따라 의회제 혹은 대통령제를 채택했습니다. 대개 식민국의 정치제도를 복사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만 던지고 끝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대통령제 정치 질서를 채택했지요? 어떤 역사적 역동이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할 말이 많아서 강의가 길어졌습니다. 이해하십시오. 그만큼 우리가 논의할 것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제6강의 마지막 세션은 대통령제와 의회제 정치질서, 체제를 우리가 다루어 보았고, 이제 이것으로 6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서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